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들에 대해 살펴봤냐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의 과정을 살펴봤고요. 이것은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1392년에 건국되고 나서 이제 15세기 정도의 일입니다. 누가 주도했던? 관악파가 주도했던, 그러면서 체제를 정비해 갔던 과정이거든요. 이제는 조선의 16세기 상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16세기에는 이제 관악파가 이제 훈구로 변신한다 그랬죠? 그래서 훈구와 사림들의 대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썼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가면요. 조선의 건국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냐면 신진사대부 세력이었죠.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 세력이 고려 말에 어떻게 나뉘게 된다고 했어요? 조선의 건국을 놓고 바로 혁명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파 사대부는 조선의 건국 세력이 돼서 무슨 파가 되냐면 관학파가 되고요. 그리고 온건파 사대부들은 사림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이제 어떤 왕들이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이렇게 태정, 태세, 문단세로 예성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도 세력은 관악파 사대부들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사림들 같은 경우는 선비들의 숲을 이루면서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관악파 사대부가 세조 때 무슨 세력으로 되냐면 훈구 세력이 되면서 이들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성종 때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용해요? 사림을 등용하게 됩니다. 주로 어느 관직에 등용이 되나요? 맞아요. 바로 3사에 등용이 된다고 했었죠. 3사가 뭐였어요? 3사?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이 세 가지였죠. 여기에 등용되게 되면서 물론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지금 이 관리들을 그런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그래서 이때는 그런 역할로 등용이 됐었던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3사에 등용된 사림들이 훈구 세력을 비판하겠죠. 그런 당시 집권층이었던 훈구는 그 비판을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림 세력들을 지그시 밟아줄까요? 지그시 밟아주게 되겠죠. 그래서 사림들이 화를 입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대표적인 사화 4개를 배우게 될 건데요. 시험에 조금 잘 나오는 사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사화, 시험에 잘 나오는 사화, 시험에 안 나오는 사화,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능이나 이런데. 그래도 우리는 이 4가지를 다 같이 보고 갈 겁니다. 첫 번째 볼 사화는 무슨 사화냐면 무오사화예요. 무오사화. 그리고 그 다음의 사화는 갑자사화. 그리고 그 다음 사화는 기묘사화. 그리고 그 다음 사화는 을사사화입니다. 자, 이 사화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예성, 연산군이죠. 그리고 중종, 인종, 명종, 그리고 이제 선조 때까지 흐름으로 쭉 이어지게 돼요. 명종 때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무오사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났고요. 그리고 기묘사화는 중종 때. 그리고 을사사화는 인종, 명종 때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딱 그 을사년은 명종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뭐 적지는 않을게요. 자, 무오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선 파악하기 위해서 성종 때의 상황을 좀 볼 건데요. 성종 같은 경우는 조금 착한 왕 콤플렉스가 있던 왕이었어요. 착한 왕 콤플렉스. 그리고 성종 같은 경우는 좀 동물을 되게 좋아하고 이랬대요. 그래서 야, 얘들아, 내가 외국에서 원숭이를 사오고 싶어. 나 왕이니까 원숭이 사도 돼? 이러고 물어보면 전하 아니되옵니다. 원숭이가 너무 갖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무슨 원숭이야? 굶어 죽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너무 갖고 싶지만 그런 신하들의 눈치를 많이 봤었던 그런 왕이 바로 성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종의 특징을 또 한 가지 가르쳐주면 성종의 별명은 바람의 아들이에요. 바람을 되게 많이 폈어. 근데 그 부인인 이제 윤비 같은 경우는 질투의 신이야. 바람의 아들과 질투의 신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너무 시끄럽고 이럴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비 같은 경우에 막 성종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얼굴에 스크래치를 내고 막 내기도 하고. 근데 스크래치, 여러분 왕 얼굴은 그냥 페이스야? 아니잖아. 드래곤 페이스잖아. 뭐예요? 용안이잖아. 용안에 스크래치를 내기도 하고. 이래서 전하 당장 윤비를 내쫓고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여자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내쫓기만 해요. 그리고 이제 폐비를 시키게 되는데 그 폐비 윤신의 집에서 나중에 막 독약 같은 게 발견된 거야. 야, 너 왕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결국 이제 사약을 통해서 폐비윤 씨가 사형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 배경 지식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뒷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요 정도만 언급해 줄게요. 사실 조선시대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연결들이 막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이 전에 있었던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까지의 상황들이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봤을 텐데 그러진 못했으니까 이 정도 배경지식만 좀 갖고 이제 연산군 때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산군은 그런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아니, 아빠는 왕인데 왜 이렇게 신하들 눈치를 보고 그러는 거야? 난 내가 왕이 되면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좀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무오사화라고 하는 것은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 네 글자짜리 읽을 때 조의제문 이렇게 끊어 읽죠. 그런데 이건 조의제문이야.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의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인데 의제가 누구냐면 초나라 항우의 조카예요. 그 우리 초안지 얘기 알죠? 항우랑 유방이랑 싸웠는데 유방이 이겼다 이렇게 싸웠던, 그래서 한나라가 만들어진, 중국의 한이 만들어지는 그런 스토리인데, 근데 항우가 어떻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냐면, 황제가 되냐면 자기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초나라를 이끌게 되는 거야. 초나라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의제는 너무 슬프게 죽었어. 너무 불쌍하게 죽었어. 난 의제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 라고 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근데 뭐 중국 사람들의 죽음 슬퍼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떠올려봐요.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자신의 조카를 제거하고 왕이 된 사람 있죠. 누구? 세조가 있잖아요. 이 글은 누구를 디스하는 글이 되는 거야? 세조를 디스하는 글이 되는 거예요. 연산군한테 이제 훈구 세력, 이 김종직의 살림이에요. 훈구파가 이걸 갖다 줍니다. 전하, 이거 보십시오. 왕실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주는 겁니다. 연산군 이걸 보고 막, 야, 지금 김종직 데리고 와. 이미 죽었는데요. 야,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무덤에서 꺼내. 부관 참시합니다. 그래 김종직과 김종직을 따르는 무리들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사림 세력들이었겠죠. 그래서 사림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이 무오사입니다. 연산군은 이 무오사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야, 지금 이봐, 왕은 이렇게 해야지. 왕은 이렇게 맘대로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막 점점점 이러면서 조금씩 점점 포악한 정치들을 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갑자사화는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되냐면 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폐비윤 씨의 죽음에 대해서 연산군이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갑자사화예요.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어느 날 이제 누군가 찾아와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딱 알려주게 되는 거죠. 피 묻은 옷 막 이런 걸 주면서,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었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우리 어머니가 라고 하면서 시작된 복수극처럼 꾸며지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연산군이 즉위 초에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알았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런 왕권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게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갑자사화를 일으킨 거야 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피해 숙청을 하게 되는 거죠. 너도 우리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막 잔혹한 피해 복수극을 하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뭐 연산군은 신났죠. 막 흥청망청 놀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흥청망청이 뭔지 알아요? 그냥 막 돈 막 쓰고
내가 용돈 받자마자 야, 오늘 내가 플렉스 할게. 야, 매점 가자. 이러고 돈을 하루 만에 용돈을 다 써버리면 흥청망청이죠. 그런데 그 흥청망청의 기원도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연산군이 약간 프로듀스 101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뭐 미스터 연산, 미스 연산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쭉 그런 연예인들을 모은 거지. 그래서 이제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드림팀을 꾸미게 돼요. 그게 이제 흥청이야. 그렇게 해서 뽑힌 드림팀이. 그렇게 해서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꾸미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꾸며놓은 애들이랑 막 정말 맨날 파티하고 논 거예요. 그래서 그 흥청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아. 흥청망청이야.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 누가 데뷔할 거야? 누가 그 IOI에 뽑힐 거야? 뭐 이런 것들보다도 더 나중에 가면 누가 1등 할까? 이런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1등으로 꼽힌 사람이 바로 장녹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장녹수는 연산군보다 나이도 많았고요. 그리고 외모도 막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뽑혔냐면 여러분 그 연예인하고 사귀는 방법이 있잖아요. 연예인하고 사귀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연예인 딱 만나면 뭐야? 못생긴 게 이러고 뺨을 딱 때리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내가 이제 감옥 가거나 하나는 아니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너한테 반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사귀게 되는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장녹수가 연산군을 유혹한 것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막 왕한테 왕이 딱 넌 이름이 뭐냐? 야 뭐라는 거야? 넌 나이가 몇 살이야? 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약간 흥치뿡 약간 이런 느낌 도도한 느낌 이렇게 가게 되면서 연산군이 장녹수한테 빠졌다고 하죠. 어쨌든 그러면서 장녹수의 치마폭에서 그리고 흥청들의 치마폭에서 흥청망청 놀고요. 그 다음 언론에 대한 통제도 엄청나게 심하게 합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도. 그 사관들 전화 아니되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애들한테 이제 신원패 야 너 말 똑바로 해 라고 하는 패를 달게 했어요. 그러면서 입 함부로 놀리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그런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통제해 버렸던 게 바로 연산군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연산군은 왜 군이야? 왕을 끝까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군이라고 하는 건 왕이 못된 왕이 아닌 그런 다른 왕족들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근데 얘도 왕족인데 왕을 하다 쫓겨났으니까 군을 붙이게 되는 거지. 조종을 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연산군을 쫓아내야겠다. 반정을 기획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슨 반정이 일어나게 되냐면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이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종이 왕이 딱 되고 나서 중종은 연산군이 뭔가 성리학적 정치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야 나는 굉장히 정치를 잘 할 거야. 나는 성리학적 정치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제 포부를 밝히게 돼요. 그래서 당시 성리학자 중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광조를 등용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실시하게 되는데 중종 뭔가 잘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개혁 정치 이런 것들 가지고 야 광조야 이거 어때? 라고 하면서 조광조한테 보여주면 조광조는 당시 너무 똑똑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성에 안 차는 거야. 네 알겠어요. 검토해볼게요. 뭐 이러면서 약간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 주초위왕 사건. 궁에 있는 나뭇잎에 벌레가 어떻게 해요? 주초위왕. 주자랑 초자 합치면 조가 돼요. 조위왕 뜻은 뭐냐면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훈구파들이 딱 몰려드는 거지. 몰려들어서 전하 이거 보십시오. 한낱 미물인 벌레들도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이런 개혁 정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이 그래 예전에 나를 무시하고 이랬었던 게 그래 그것 때문이었나 봐 라고 하면서 조광조와 조광조를 따르는 무리들을 제거한 게 기묘사화인데 사실 우리는 이게 왜 그런지 알고 있죠.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에다가 신여들 시켜, 궁여들 시켜가지고 꿀 발라가지고 파먹게 만들었잖아. 그럼 왜 훈구 세력은 조광조를 공격했냐면 조광조의 개혁이 훈구 세력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가장 컸었던 건 위훈 삭제예요. 거짓 공훈 삭제라고 하는 것. 요 세조 때나 이렇게 세조 때 뭐 계유정난이나 뭐 이런 거에 공이 있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적을 쭉 찾아보면 그날 집에만 있었던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물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난성공에 기여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신을 준 건데 이건 공신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된 공문을 삭제하려고 하니까 지금 훈구 세력에 대한 되게 큰 공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 정치로 인해서 이제 훈구 세력이 사림을 공격하게 됩니다. 조광조의 개혁 정치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지난번에 그 관리 선발제도 현량과 있죠. 천거 추천해가지고 높은 관직 주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향약을 보급한다든가, 그 다음 도교기관 막 성리학 중심자였기 때문에 도교기관인 소격서를 폐지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위훈을 삭제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조광조의 개혁 정치 지금 말로 해준 내용도 한번 잘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사림들이 화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을사사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을사사화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험에 잘 다뤄지진 않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종에게는 부인이 있었어. 그 부인이 이제 그 자기가 중종한테는 중마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마고가 누구였냐면 이제 윤임이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부인을 얻은 거야. 그러고 나서 애를 낳는데 빨리 죽어요, 부인이 빨리 죽게 되니까 그 집안에서 또 부인을 들이거든요. 윤비다시야. 근데 그 윤비다시가 되게 야심이 많았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촌 오빠를 또 끌어들여요. 그래서 아까 중마고이던 윤임 세력과 그 왕후, 문정왕후의 그 사촌 오빠이던 윤원영 세력이 계속 붙게 되거든요. 그게 대윤과 소윤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문정왕후 같은 경우 누가 왕이 됐으면 좋겠냐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그 전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애를 왕으로 만들려고 막 엄청 노력을 하는데 중종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가 왕이 돼요? 인종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효심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제 기록에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정식 역사에서 보면 3년상을 너무 정석으로 치른 거예요. 너무 정석대로 치르다 보니까 막 고기 이런 것도 안 먹고 밥도 잘 안 먹고 제대로 된 식사 이런 걸 안 하고 이래서 좀 영양 부족 뭐 이런 것들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야사야. 이거는 정식 역사는 아닌데 문정왕후가 인종이 되게 효성이 지극한데 너무 막 인종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시라고 하는 게 어머님 인사 기침하셨습니까? 일어나셨습니까? 이러고 인사하러 오면 흥! 메이야! 뭐 이러면서 무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정왕후가 너무 인종한테 잘해주는 거야. 아들 왔어? 이리 들어와봐. 그러면서 갑자기 인종한테 떡을 줍니다. 엄마가 아들 주려고 떡 준비했어. 먹어봐. 너무 인종, 드디어 내 마음을 진심이 통하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라고 하고 인종이 이제 젓가락으로 딱 집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 젓가락이 뭘로 만들었어요? 은으로 만들었는데 색깔이 시퍼렇게 변하는 거야. 거기 뭐가 들은 거예요? 독이 들었던 거죠. 그때 이제 문정왕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들, 엄마는 아들이 이 떡을 먹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떡을 먹고 지금 여기서 죽으면 어머니한테 피해가 가겠죠? 자기 방에 가서 그렇게 죽었다. 독살당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식 역사는 아니고 그냥 이제 야사예요. 어쨌든 효성 때문에 죽은 왕 인종이고요.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문정왕후 아들이었던 명종입니다. 명종 같은 경우는 문정왕후한테 굉장히 휘둘렸었던 이제 그런 왕이 돼요. 어쨌든 이 을사사화는 그래서 명종 즉위 원년, 명종이 즉위하고 나서 누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대윤이야, 소윤이야? 소윤 세력이 이긴 거죠. 그러면서 대윤 세력을 싹 쓸어버렸던 그런 사화가 을사사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를 봤는데 시험에 좀 나오는 사화, 잘 안 나오는 사화, 잘 나오는 사화, 안 나오는 사화 이렇게 4개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잡하게 배웠으니까 조금 암기법 이런 것들 보면 좋겠죠. 우선 순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냐면 갑자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번 주말에 묘를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 깜짝 놀랐겠죠. 뭐? 갑자기 묘를 사? 뭐? 갑자기 묘를 사? 뭐 갑자기 묘를 사? 뭐 갑자기 묘를 사? 네,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사건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잖아. 무호사화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무호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났죠. 여러분 지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딱 연산군한테 갖다 줬어요. 연산군이 화나서 뭐라 그랬어요? 무호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무호사화. 그리고 지금 패비윤 씨 어머니가 억울하게 줬어.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사화
부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조광조의 개혁정치, 아까 나뭇잎에 주초위양 적혀 있었죠. 굉장히 기묘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묘사화. 의사사화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그리고 의사사화는 을사, 이응, 시옷 이르니까 윤, 소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억지스러웠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살림 세력이 4차례에 걸쳐서 사화로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면 살림 세력은 내려가겠니 올라가겠니? 내려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살림 세력이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리고 흥부 세력 같은 경우는 점점점 세력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멸종 동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살림 세력은 왜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살림 세력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무엇을 운영했냐면 서원이라고 하는 걸 운영했어요. 서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 무엇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거예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재를 양성했고요. 그리고 향촌 자치규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향약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이 살림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수령이 내려왔어. 그리고 향리가 보조하고 이제 유양소는 그 지방 양반들의 모임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잘못 설명했어요. 잠깐 끊었다 갈게요. 네. 향약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래서 이 유향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향촌의 자치규약이야. 물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법이 있지만 그 지역에서는 이 향약이라고 하는 게 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반에서의 자치규약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향촌에서의 자치규약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향소라고 하는 것도 지방 양반들의 모임이니까 그 유향소에서 향약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훈구 세력이 없어지고 나서요. 선조 때 그럼 살림 세력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날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림의 분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붕당의 분당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선 서인 먼저 쓸게요.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계기는 어떤 계기 때문이냐면 이조전랑이라는 관직 때문이에요. 이조라고 하는 6조 중에 하나죠. 그거의 전랑직인데 관직 자체는 높지 않지만 관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고요. 후임자 추천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리고 동인 같은 경우는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냐면 원래 서인이었다가 동인으로 넘어온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정여립은 조금 사상이 독특했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왕이 없는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당연한 생각이지만 조선 왕조에서 이 생각은 반역 행위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정여립은 관직에 나가지 않고 그냥 고향에서 은둔해서 제자들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여립이라고 하는 애가 모반을 일으키려고 해요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일으키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것을 조사하는 가운데서 서인, 그 당시 대표가 누구였냐면 정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철 알고 있죠? 정철, 관동별곡, 삼인곡 이런 쓴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대가죠. 걔가 조사를 하면서 동인 세력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인 세력들은 야, 정철 너 한 번만 실수해봐라. 우리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정철이 실수를 하게 돼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선조는 왕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인물로 이제 역사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한테 세자책봉 얘기 꺼내지 마. 세자책봉 얘기 꺼내지 마. 세자책봉 얘기 꺼내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철이 전하, 세자를 책봉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조가 화가 났죠. 야, 정철, 내가 분명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나 안 되겠다. 너 지금 동인들이 너 어떻게 해버리려고 지금 난리인데 그래, 너 동인들한테 처분을 맡길게. 이러고 동인들한테 딱, 야, 어떡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인들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인은 조금 온건파야. 그래서 그냥 귀양만 보내시죠 라고 이야기하고 북인은 죽이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선조의 애플 받았던 유성룡 같은 사람이 남인이었어요.
그래서 정철은 귀양을 가게 됩니다. 정철은 귀양을 가게 됩니다. 정철은 귀양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아쉬워하네? 여러분, 고3 수업을 하면서 정철은 귀양을 가게 됩니다라고 하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철이 그 전에 관동별곡을 쓰고 나서 이제 귀양을 가고 나서 막 삼위인곡, 송미인곡 등등등의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많이 쏟아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공부 분량이 늘어나게 되는 순간인 거죠. 고3들은 저때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서인과 남인, 북인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선조 때의 상황이고요. 이것이 붕당의 분당 과정입니다. 그러다 이제 선조 때 역사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어떤 사건이냐면 1592년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에 대해서 간단하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임진왜란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선의 건국이 언제죠? 1392년, 200년간 큰 전쟁이 없었던 조선에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국 통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무엇을 내세우게 되냐면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길을 빌려줘라, 길잡이가 되어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일본에 뭐라 그럴까요? 조선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1592년 이제 임진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3년간의 휴전기가 있게 되고요. 이런 휴전협상, 정전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또 쳐들어오게 되는 게 정유재란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간략하게 그냥 이야기로만 살펴보게 되면 우선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부산 동래 쪽이 함락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문경세제 쪽에서 진을 칠 것이냐 아니면 탕금대 쪽에서 진을 칠 것이냐라는 그런 선택지에서 탕금대, 이제 평지에서 싸우게 되는데 일본의 무기가 조총이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규군이 박살나게 되고 그리고 한양까지 점령당하게 되고 선조는 도망가게 되고 이런 조선이 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활약들이 펼쳐지게 돼요? 수군의 활약, 이순신, 그리고 의병의 활약, 그리고 이제 누가 또 도와주게 되냐면 명나라가 참전하게 되면서 국제전 성격이 되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전투 이야기라든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혹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가운데 누가 활약했던 거? 수군이 활약했던 거. 수군과 이순신의 활약. 두 번째, 많은 의병들의 활약. 그리고 세 번째, 명나라가 참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일본을 막아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 봐두면 될 것 같고요. 배경 살펴봤고 전개과정 간략하게 살펴봤으니까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영향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 영향이 조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조선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냐면 여러분 늘 배웠었던 거 있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국토가 황폐해졌다, 인구가 줄었어, 토지대장이 불탔어, 문화재가 소실되었어. 이건 전쟁이니까 너무 당연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판서하지 않고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둘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행정조직 뭐가 중심이 되죠? 의정부가 중심이 되죠. 그런데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의정부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정승들도 모이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항상 맨날 무슨 문제로 회의해야 돼요? 전쟁 중이니까 군사 문제로 회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상설기구화 되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그게 최고 국정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고요. 비변사의 힘이 세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의정부의 힘은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덩달아 왕권까지도 약해지게 됩니다.
조선에서 일어난 이제 대표적인 변화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 사실 중국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그냥 중국이라고 좀 뭉뚱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지역을 지키는 명나라 군대가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명나라의 눈을 피해서 누가 성장하게 되냐면 여진족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진족이 나중에 이제 후금을 세우게 되니까 후금이 성장하고, 그리고 명나라의 힘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후금이 이름을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또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거는 좀 뒤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명청교체기가 중국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일본은 문화적 발전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나라의 많은 성리학자들 그리고 많은 도공들을 잡아가게 돼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일본의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냐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너무 성공한 전쟁이잖아요. 그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술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적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동아시아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게 된다면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더 중요한 주제를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니까 임진왜란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조금 줄이고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요, 16세기에 조선에서 있었던 훈구 세력과 사림의 대결인 사화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있었던 붕당의 분화 과정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때 선조 때 있었던 임진왜란도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제 사림만 살아남은 상황,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조선의 상황, 또다시 다이나믹한 그런 역사에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